세계지수 재편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다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김윤 교수님의 기고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며 늘어나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용하는 방식에서 집에서 이제 스스로 격리하는 자가치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경증 환자를 관리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도 그거 다뤘었잖아요. 저는 일부 일리는 있다니까요. 예.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할 수 없는 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그게 김윤 교수 주장인데 제가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예. 서울시에서 지금 진지하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제가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공개하는 건 적합치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몇몇 방역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서 최근에 논의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 자가치료 안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경증이나 혹은 무증상 확진자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케어를 받을 가능성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가치료 내지 이제 그런 걸 경험하셨던 분들의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분들에게 만족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 중에서 3분 정도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방역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만일에 확진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집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집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은 집에 있는 게 더 편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런데 방역의 상황, 전체 국가적인 상황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자가에서 치료하는 것도 얼마든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살펴야 되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에서 할 수 있는 감염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감염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환자의 편리성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네.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몇몇 방역 전문가들 주로 이제 이 방송에서 욕 먹는 방역 전문가들이죠. 이제 몇몇 방역 전문가들 또 끼리끼리 또 모였더라고요. 그 면면을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자가진단 키트도 막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추진하셨고, 그리고 자가치유도 추진하시는데 저는 뭐 자가치유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선뜻 방역 당국도 만지작 거리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일탈입니다. 일탈.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서도 일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가치우면은 자가격리는 아직 확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되어서 증식해가지고 확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2주 정도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자가치유는 확진 받아가지고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무증상이거나 혹은 증상이 경미한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족 간 전파 위험 당연히 있겠죠. 예.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탈을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이 위험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분들의 위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지러워져요. 어제까지는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확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자가치유를 하고 있는데 예. 그냥 몸이 좀 나른합니다. 하품도 자주 나오고 잘 졸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하는데 사실은 몸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폐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제때 콜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처치를 하지 못하면은 심하면은 급사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위험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나 혹은 방역 당국이 질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본인이야 생활치료센터 가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집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우리 아들들이 20대, 30대 아들들이 그러다가 급사를 했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인력 문제. 자, 이게 인력 문제는 이제 양쪽에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큰 병원들이에요. 큰 병원 의료진들이 소수가 파견되어 가지고 생활치료센터 몇백 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병원 입장에서는 소중한 의료진들이 환자 같지도 않은 환자들 돌보느라고 생활치료센터 파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자기 병원에 있는 좀 더 중한 코로나19 환자들 돌보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다 자기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자가 케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26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28명의 간호사들이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더 비효율적으로 전화로 바꿨군요. 체크를 하는 예. 겁니다. 지금 체온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이제 집집마다 배치돼 있어 산소 포화도 측정해 보세요. 지금 산소 포화도 얼마예요? 예,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인력들이 지금 280명을 고작 보는데도 20명 넘는 간호 인력이 지금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인원이 이제 1000명대, 2000명대로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인력 문제도 이제 또 새로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기존에 1년 6개월 동안 해왔던 시스템을 그냥 오세훈 시장이 그거 마음에 드는데요? 하면서 혹은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자가치료로 예. 가야 되는데요? 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예. 경중과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를 좀 따져본 다음에 차근차근 해 나가야 네. 가능한 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 아까 전에 교수님이 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연관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서 어차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크다 보니까 방역 완화 기조를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쓴소리를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일단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이게 더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확실히 연장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에게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목소리와 이런 목소리가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이거죠.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마냥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지금의 속도감 있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수준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위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한 달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정부가 이번에도 물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만일에 이번에 다시 단계 조정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상황이 나쁜데 완화하기는 정부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하에 정부가 과감히 저는 손실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지금 자꾸 오명돈 교수나 혹은 김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방역이냐 완화냐의 기조로 몰고 있어요. 근데 방역을 유지하면서도 그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면 그분들도 마음 놓고 문을 닫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 놓고 영업 손실을 감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영업에 손실을 입었는데 그 손실을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을 정부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구나, 보존을 해주는구나 라고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희생을 하지만은 그 희생에 대한 것만큼은 정부가 혹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토론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토론은 사실은 그냥 쏙 들어가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이냐 완화냐. 그러니까 완화를 하면은
모든 공동체가 다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그 자영업자들에게도 갈 게 뻔한데 왜 자꾸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생활치료센터나 혹은 자가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례가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 가볍게 이제 짚어보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의 사례인가요?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했는데 8일 만에 숨졌죠. 50대 여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케어를 받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케어를 받고 계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좀 높았고 그리고 폐렴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 이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급사하셨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의 당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따로 짚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가치료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입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제가 왜 오명동 교수나 일부 교수들에게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또 왜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이스라엘 사례를 좀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근에 일부 댓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도 많이 했다는데 최근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850만 명 정도 됩니다. 백신을 1차 접종하신 분이 이스라엘은 전부 지금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이 68%, 그냥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2차 접종이 63%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250만 명 정도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차례도 접종 안 한 분이 250만 명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매일 확진자 수입니다. 초기에 급등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등하게 되죠. 이러면서 빨간 화살표, 즉 2021년 1월경, 올해 1월경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확진자 수가 쭉 줄어들죠. 그러는데 논란이 많은 대로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일일 사망자 수를 한번 볼까요? 일일 사망자 수. 아까 백신 접종을 한 게 2021년 1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월입니다. 사망자 수가 쭉 줄어듭니다. 여기가 50명 단위고 여기가 100명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쭉 줄어들어서 다소 늘기는 하죠. 다소 늘기는 하는데 아까 확진자 볼까요? 확진자가 여기가 5,000명입니다. 하루에. 5,000명인데 5,000명에서 많이 늘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줄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날짜별로 볼까요? 8월 12일부터서 보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이 수준이라는 거죠. 지난주 한 10일 전에 알려드린 거는 모두 0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0명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선 하나는 아까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250만 명 정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례로 보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확진자의 90%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추정이 된다. 추정으로 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종교가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신의 얼굴을 닮았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종교인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보시면 전부 마스크를 다 벗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백신 접종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이 자유롭고 마스크를 많이 벗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백신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인 경우는 거의 신규 확진자의 100%가 델타 변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연계상에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은 감염되고 회복하는 것도 됩니다. 또 하나는 돌파 감염에 의한 것도 백신을 한 번 맞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면역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일종의 어떻게 될까요? 부스터샷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든 돌파 감염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계속 면역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위중증 사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는 틀렸고, 오히려 우리는 백신 접종이 더 되게 될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오로지 답은 백신 접종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